그 전세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예. 뭐 김현미 장관은 사실 그 임대차 의무 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1989년도에 예. 그때 뭐 4, 5개월 정도의 혼란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임대차 입법 도입하면서도 뭐 그 정도의 혼란기를 거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니 최근에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네. 뭐 내년도 이제 집값하고 전세값을 전망했는데요. 집값은 한 5% 정도 조정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전세 가격은 5% 오를 거다. 근데 5%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훨씬 높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다라고 연구원들도 생각하시는 거죠. 저도 동의해요. 그 이유는 일단 입주 물량이 너무 적어요. 내년부터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예요.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정보업체들 이야기로 24,000호 이 정도 수준인데요. 그 중에 또 한 70-80% 가까이는 주인 있는 집이거든요. 서울에 공급되는 거는 70-80%는 주인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거니까 최근에 일반 분양 물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있는 집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한 5, 6천 세대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부산이 공급되는 양이 2만 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 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내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외국에도 보면 임대차 3법 같은 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2년이든 3년, 3+3이든 2+2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시기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 시기를 보고 잘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전세난이 원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시기에 이제 그걸 쓴 거죠.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거주 요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고 그죠. 그다음 세금 폭탄해가지고 동결효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임대차법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집주인들은 어차피 오래 안 가더라도 이제는 그 4년 사는 걸 생각해서 전세를 4년치를 올리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뭐 시장에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특히나 지금과 같이 상승기에는 전세는 자산의 성향이 굉장히 커져요. 전세라는 걸 연구를 해보면 전세는 자산이면서 부채잖아요. 그래서 하락기에는 부채의 성향이 커져요. 못 돌려주고 막 이러는 거 부채잖아요. 그런데 상승 시기에는 자산을 이제 성향이 커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70%대에서 용산이나 강남이 40%대로 떨어졌거든요. 1, 2위가 용산, 강남이에요. 전세가율이 낮은. 그럼 이제는 올라가야 될 시점이라고요. 그 말은 매매에 따라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성향은 전세의 자산으로서의 성향이거든요. 이 자산으로서의 성향이 4년치를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년치를 다 반영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새로 이제 전세를 놔야 되는 물건들이 뭐 매년 생기잖아요. 어쨌든 매년 생기거든요. 전세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사실은 체감 전세 가격 상승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안 떠나려고 하고 전세 매물로 없고 떠날 수가 없어요. 나가시면 다른 데서 전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매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전세난이 시작일 수도 있다. 내년부터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인데 어떻게 좀 전세난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장기적으로 이제 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다주택자를 계속 옥죄고 이러니까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주택자는 임대 시장에서 공급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옥죄는 것보다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임대차법 같은 것도 막 주택임대사업자들도 막 이렇게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 인식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빈집세 이런 것도 막 나오는데요. 더 이상 저는 정책을 안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임차 수요가 없는 곳이 빈집이 되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대부분 외곽이고 단독이고 그래요. 동경의 타워맨션 이런 것들은 빈집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빈집세라든지 이런 걸 도입한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하죠.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정부에서 정책을 쓰지 말고 좀 시장을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지금 단계에서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희가 공공임대가 아마 6.7% 정도예요. 그래서 OECD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늘리긴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단기간에 이제 뭐 그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전세난이라는 거는 가격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를 못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외국에는 이제 쿠폰 형태 바우처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지급해서 기존의 시장가에서 뭐 들어가시려고 하는 표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료 비슷한 수준이 있다 그러면 그 차익 같은 거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도 뭐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사실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그런. 예,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공급을 늘려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시중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래 가능한 물건들을 내놔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되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거주 요건 강화만 없애도 사실은 전세 물량들이 많아요.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다 가봐도 전세 물건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주인들이 들어와서 2년을 살아야지 양도세 혜택을 네. 보잖아요. 이제 그것만 사실은 없애줘도 전세난은 없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을지. 예. 이 정부 규제에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 교수님께서 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 제목이 초규제 시대 부동산 투자의 정석입니다. 이런 규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면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뭐, 예.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이제 써놓은 주요 내용 중에 뭐 일단 입주가 완성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써놨고요. 고덕이라든지 최근에 신길이죠. 뭐 이런 데들 뉴타운들이 최근에 네네. 입주가 거의 다 완성됐잖아요. 네. 상암 같은데,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급매물 같은 것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면 다시 오르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뭐 현장에서 하는 게 신축발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유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대별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9억, 10억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9억을 어차피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또 뭐 15억까지는 또 그 구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출 규제 구간 뭐 이런 것들을 올라가니까요. 9억, 10억은 이제 두 자릿수 되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장벽들이 없어지니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가격대별로 좀 저렴한 주택들이 있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뭐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서울을 많이 권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동경 도심의 타워 맨션들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타워 맨션은 우리 뭐 주상복합하고 비슷한 건데요. 어쨌든 뭐 그 동경 도심은 안 떨어지고 인구 유입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서울의 인구가 조금 빠지잖아요. 일본이 90년대 중후반에 그랬었어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죠. 폭락하면서 조금 달라진 측면도 있는데요. 가격이 확 높아져가지고 9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심의 아파트들이 너무 높으니까 외국으로 빠졌어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조정이 좀 되면서 도심으로 확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도심의 인구는 계속 늘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의 아파트들 이런 경우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상품도 보면 주거용도 있고 수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 투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담느냐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좀 월세가 잘 나오는 상품들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텔 이런 건데요. 이런 상품은 서울 떠나시면 안 되고요. 저 이제 서울 외곽 쪽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가보시면 허허벌판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또 지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위험하고요. 서울 내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지을 때가 가산동, 뭐 영등포구 몇 개 없잖아요. 예, 성수동 이런 데밖에 없고요. 거기도 이제 거의 없어요.
가산동이 이제 제일 크죠. 예, 근데 금천구 이게 가산동. 남아 있는 게 뭐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공장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성수동은 보면 공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10,000평 이상 연면적 되는 게 잘 없고요. 그 말은 희소 가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냥 오피스에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넘어오시는 분도 많고,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소들이 쓰기 좋게 조그맣게 쪼개져 있어요. 예전에 저도 지식산업센터에 있었는데요. 2000년 초에는 분양할 때 100평씩 분양을 해줬어요. 이렇게 100평씩 공장이니까. 지금은 실평수 10평, 20평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좋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아파트, 오피스텔하고 다르게 싱크대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장점들도 있고요. 대신에 서울내 네.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아파트 같은 상품은 이제 전세가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주거용 전세가 오피스텔 예, 말씀하시죠?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방 하나 두 개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주거용 이제 아파트 같은 데가 너무 높으니까 밀려오는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로 밀려가지고 전세 사시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높이면 전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파실 때도 좋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오래 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4년 거주하는 분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1, 2년 되면 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에 스트레스는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괜찮고. 해보시면 이제 괜찮은 상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거용에서 수익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가 심하니까 그죠. 상품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뭐 본인이 가진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은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뭐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이 보유세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집중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쪽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듭니다. 이제 또 네. 어차피 우리가 초저금리에 고령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 받는 상품이 뜨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뜨게 돼 있는데 정부가 이제 좀 빨리 당긴 측면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월세 받는 상품들 중에 이제 좋은 상품들을 정부 찾겠죠. 당연히 뭐 재산세도 더 내야 되고 그죠. 종부세도 내야 되면 이제 그런 상품 중에 이제 안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받는 상품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 이런 세 가지를 따지는데요. 대부분은 수익성만 따져요. 몇 프로냐? 6%면 좋다고 그러는데 수익성이 높으면 안정성은 낮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건 아주 기본적인 재테크의 그 규율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적당하면서 안정성이 있는 상품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뭐 중금리, 뭐 중위험 상품에서 은행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권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동산에도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익률이 뭐 수익률 10%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그거는 공실이 엄청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다 자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수익률은 뭐 한 5%대 그죠? 뭐 4, 5%대 정도 되면서 공실이 안 나는 그죠? 상품들을 찾으시는 게 좋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서울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는 공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주거용 상품이랑 뭐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상가 투자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월세형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상가죠. 또. 네. 굉장히 많아요, 상가도.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아마 곡소리 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상가는 김영란법 시행부터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도입되고부터 또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상가는 그 부동산 상품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해요. 예, 나와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부동산 상품은 임차인을 구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상가는 임차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임차인이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상가는 임차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목이 아무리 좋아도 임차인이 처음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공실이 나면 한번 공실이 난 상가는 계속 공실이 나요. 그래서 임차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분양하는 상가들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임차인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분양하는 상가는 그 스타 영업주가 안 들어와요. 장사 잘하는 분이 안 들어와요. 대부분 초짜들이 들어와요. 그럼 안 그래도 장사가 상권이 형성되려면 5년에서 1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상권이 형성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망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동안은 상가가 계속 비어 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보면 이렇게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마곡에 있는데 마곡도 비슷했어요. 지금은 마곡이 상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 상권 부럽지 않아요. 위에 오피스텔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주거가 둘러싸고 있죠. 최근에 입주 많이 했었잖아요. 예, 최근에 몇년 상가는 거쳐서. 아주 좋았어요. 한 5년 지금 지났잖아요. 2014년도거든요. 입주가 시작됐는데 2014년 중반이니까 지금 한 5, 6년 됐잖아요. 그럼 이제 자리를 잡아요. 네, 그때 이제 상가는 좋아지고요. 그래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상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은 기존에 좋은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가를 사시면 돼요. 근데 비싸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게 좋은 상가는 문제인 안 나오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이러면 나오긴 해요. 그런 상가를 사시는 게 좋아요. 좋은 임차인들이라는 게 뭐 좋은 프랜차이즈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좋은 프랜차이즈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막 프랜차이즈 중에도 막 어느 상권이나 다 들어가 있는 프랜차이즈 말고 좋은 상권인데도 들어오기 힘든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예, 저희 마곡에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 프랜차이즈는. 뭔지 저한테만 살짝. 최근에 미국에서 거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를 매각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한 10조 가까이. 예, 그 딱 두 브랜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하고 그런 브랜드. 그 브랜드는 정말 좋은 상권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게 점포 개발 팀들이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닌 프랜차이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프랜차이즈 계약하겠다고 하면 상권 분석도 안 해요. 도장 들고 오는 프랜차이즈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지도 않고 그냥 찍는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뭐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요. 예, 자기 재료, 식재료 같은 거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고 정말 2억, 3억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주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들이 입점해 있는 데들 아니면 맛집들 그죠? 예. 저희 마곡에도 보면 삼겹살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런 상가는 안 나와요, 절대로. 하루에 매출이 뭐 2천, 3천씩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씩 올리면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 임차인들이. 임차인도 어차피 나가는 게 피곤하거든요. 나가면 자기 뭐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이제 그런 좋은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 제자분 중에 상가 쪽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편의점은 뭐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안식년을 했는데 일본하고 편의점이 우리가 인구수로 보면 우리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편의점은 커요. 우린 편의점 가보시면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본은 편의점이 되게 큽니다. 이게 무슨 슈퍼에 와 있는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에 제가 안식년 2010년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막 도입되고 있는 뭐 먹거리들 있잖아요. 우리 소위 얘기해서 오뎅, 어묵 이런 것들을 막 거기서 팔아요. 그래서 저 신기하다 이랬는데 우리도 다 도입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편의점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이제 좋은 역세권에 이제 편의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업종이 뭐냐를 많이 보시는 것이 좋죠. 누가 하느냐. 네, 저희가 오늘 심영석 미국 SWCU 교수님 모시고 좀 장시간에 걸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상황을 진단해보고 또 이 초규제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좀 알찬 정보 또 좋은 내용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